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이명박에서부터 박근혜로 이어지는 정권이 내세운 구호와 공약을 살펴보면 명실상부, 즉 이름과 실질이 서로 부합되는 그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명박 정부의 명실상부 그 반대로 가는 일은 4대강 살리기였죠. 4대강을 살리겠다면서 4대강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난 것은 녹조와 큰빛 이끼벌레 뿐이었습니다. 박근혜 정권 들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바른 이름을 지킨다는 뜻인데요. 그 정명에 부합되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민생을 살린다고 하는데 민생이 뭡니까? 백성민의 살릴 생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세월호 침몰의 진상을 밝히라는 유족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정부가 도대체 어떤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겁니까? 박 대통령 스스로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해놓고 만나주지도 않은 이런 정권이 민생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런 일들을 쳐다보면서 분통이 터지죠. 분통이 터집니다. 그 분통의 끝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복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전복이 찾아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씩 둘씩 고쳐나가면서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원합니다. 그런 사회 언제 다가올지 요즘은 정말 아득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네. 조금 전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종편이라든지 그야말로 진실을 전도시키는 그런 언론들이 횡행하는 이 세상을 보면은 때로는 아득하고 절망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은 정말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을 제외하고는 언제 우리가 좋았던 때가 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면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당선될 수 있었던 것, 그 바탕에는 실질적인 적극적인 활동가 1000명에서 10,000명 사이에 요즘은 그야말로 비아냥되면서 붙였던 그 이름이 고유명사화했습니다마는 이른바 노빠들의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10,0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미래협동조합 국민TV 해나가면서 조합원이 30,000명에 육박하고, 비록 우리와 길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뉴스타파 후원회원이 35,000명에 가깝다는 사실, 이런 사실들을 보면은 세상 또다시 바꿀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다시 가지게 됩니다. 경남 창원 의창구에 백년짬뽕이라는 짬뽕집을 운영하시는 황금영 조합원님, 닉네임도 백년짬뽕입니다. 예, 조합원 가입하시고 월조합비 이체 시점까지 완료하셨다고 합니다. 짬뽕 맛이 끝내주는 백년짬뽕 황금영 조합원,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다고 하니까요, 혹시 창원에 거주하시는 조합원들 있으면 한번 가서 맛도 보시면서 국민TV 조합원으로서의 우정을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저희 심정, 오늘 한겨레신문에 홍시화 선생, 협동조합 가장자리 이사장이십니다. 가해자들의 땅에서라는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저희 심정과 별 다를 게 없습니다. 들어보시죠. 프랑스 여론조사에서 66%의 응답자가 가까운 장래에 사회 폭발이 일어날 것을 예상했다. 르몽드, 르피가로 등은 분석 기사와 함께 해법을 묻는 인터뷰를 실었다. 한국 언론에 익숙해진 나에게 선동, 음모 같은 단어들은 보이지 않는다. 위정자들이 막무가내로 오만해질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한국 현실과 견조졌기 때문이다. 방금 읽어드린 이것은 홍시화 선생의 칼럼 중에 있는 주요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홍시화 선생의 칼럼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4월 16일로부터 어느새 반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그 세월의 눈물겨운 외침에 세상은 모질게도 응답하지 않는다. 누구였던가? 이 시대는 나무를 노래할 수조차 없는 시대라고 했던 이는 또 누구였던가? 똑같은 말을 거듭해야 하기에 죄스럽게 느끼게 하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인지 물었던 이는 바닥을 쳤다고 믿었던 세상은 끝을 알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나 또한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계면적은과 함께 독자에 대한 송구스러움을 느끼는 게 언제부터이며 그러면서 일상적인 고문은 사라지지 않았느냐고 자신을 위로한 게 또 언제부터이냐. 최근에는 실제 망명이 아닌 사이버 망명을 했을 뿐이라고 덧붙이는 초라한 나 자신을 바라본다 라고 홍시화 선생님은 쓰고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양심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면
비슷한 심정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성님의 특별기고 계속됩니다. 책도 잘 읽히지 않는 날들 속에서 기사 하나가 내 눈에 들어왔다. 지난 9월에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서 66%의 응답자가 가까운 장래에 사회 폭발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국민 3사람 중 2사람이 봉기와 같은 불온한 사태를 점치고 있는 나라는 물론 한국이 아니라 프랑스다. 한국에서는 그런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보안법에 저촉될 위험이 있는데 대혁명 이래 20-30년을 주기로 혁명적 국면을 경험했던 나라, 68년 5월 혁명 이래 반세기 가까이 비교적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식자 중에서는 프랑스가 권태에 빠졌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나라이기에 가능한 일이겠다. 작년 11월에도 똑같은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그때엔 76%의 응답자가 사회 폭발의 가능성을 점쳤던 것에 비해 이번엔 10% 줄었고 그 뒤 지금까지 사회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그들의 예상이 빗나갔음을 알 수 있는데 이번 조사의 66% 응답자도 머지않아 자기들의 예상이 빗나갔음을 알게 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희망사항으로 표현된 거품도 많이 담겨있는 숫자이고 여론조사겠지만 여기에 그들의 역사가 투사되어 있음을 그 누구도 쉽게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 3분의 2가 조만간 그야말로 사회 폭발이 일어난다. 프랑스 대혁명은 사회 폭발이었습니다. 귀족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민중들이 뒤엎은 전도였습니다. 이렇게 프랑스 국민들이 믿고 있다는 그 자체가 그 사회가 건강하다는 증거죠. 조만간 사회 폭발이 일어나겠다는 불만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는 오히려 부러운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홍지화 선생님의 이야기 계속됩니다. 가령 레미제라블을 쓴 서정시인 빅토르 위고의 파리는 언제나 이를 드러내고 있다. 웃지 않으면 으르렁 된다는 말은 이방인과 페스트의 작가 알베르 카뮈의 우리는 사회 불의보다는 차라리 무질서를 택한다는 더욱 직설적인 말로 표현되었다. 최근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토마 피케티 또한 사회적 차별은 공익을 바탕으로 둘 때만 가능하다는 1789년 대혁명 당시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 제1조를 21세기 자본 서장의 첫머리에 쓰고 있는데 이 또한 그들의 역사가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사회 불의보다는 차라리 무질서를 택한다. 이 명제는 자유, 평등, 우애의 이념으로 인류 역사상 강제된 질서 중에서 가장 무섭고 질겼던 신분 질서를 무너뜨린 그들 역사의 반영물이면서 사회 정의가 서 있는 곳에서는 기존 질서에 도전할 이유가 스스로 사라지는 반면에 질서를 강조하는 사회에서는 항용 사회 정의의 요구가 억압된다는 논리를 담고 있다. 이 논리는 사회 정의보다 질서 이념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땅 곳곳에서 사회 정의의 요구가 일상적으로 억압되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증명된다. 사회 불의보다는 차라리 무질서를 택한다는 프랑스 대혁명의 명제. 그것은 거꾸로 대한민국에서는 무질서를 택하느니 차라리 사회 불의를 택한다는 식으로 전도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모든 독재자들은 항상 무질서 대신에 사회 불의를 택하라고 강요했습니다. 피케티의 이야기, 사회적 차별은 공익을 바탕으로 둘 때만 가능하다는 이 이야기, 대한민국에서는 사회적 차별은 사익을 바탕으로 둘 때 가능하다는 식으로 전도되고 있습니다. 몇몇 1%의 이른바 기득권층들은 자기 자신의 기득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사회적 차별을 강요하고 조장하고 오히려 영속화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상황은 프랑스 대혁명의 2년과 정반대된 상황이죠. 그것은 뭘 뜻합니까? 프랑스 대혁명은 결국은 수백 년간의 봉건 귀족제의 그 억압 속에서 배제됐던 겁니다. 정반대의 상황.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홍지화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랑스의 그 여론조사, 프랑스의 내무장관인 마니엘 발스는
해고와 공장 폐쇄의 물결이 불러올 수 있는 운동과 연관된 사회의 내파 또는 폭발 위험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기업들이 형편어렵다고 일상적으로 사람들을 자르고 그리고 노동자들이 스트라이크를 일으킨다고 공장을 폐쇄하고 이딴 식으로 나오면은 사회가 폭발한다, 뒤집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프랑스의 내무장관이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법무장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법무장관이라는 거는요, 영어로 하면은 Department of Justice입니다. 정의부라는 것이죠. 근데 그 정의부 장관이라는 인간이 배임이나 횡령 등으로 구속되어 있는 재벌 총수들 경제 살리기 위해서 풀어줄 수도 있다는 이따위 정의에 반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프랑스의 상황을 보면요. 프랑스도 뭐 행복한 나라냐? 이건 프랑스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이런 정치적인 상황 자체는 한국과 비교하면은 정말 우리가 쪽팔리고 부끄러워지는 게 현실입니다. 프랑스의 언론 르몽드와 르피가로를 비롯한 언론 매체들은 분석 기사와 함께 지식인들을 초청해서 진단과 해법을 묻는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고 합니다. 66%의 인간들이 조만간 사회 폭발이 일어난다라고 응답했던 그 이유가 뭔지 한국 언론에 충분히 익숙해진 홍시아 선생에게 선동이나 음모와 같은 단어, 사회 부적응자, 불평불만자 같은 용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죠. 66%가 곧 사회가 뒤집어진다고 하면 한국 언론들은 사회의 불평불만자들이 이렇게 맞느냐라고 떠들어댔을 겁니다. 그런 용어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때 의정자들이 막무가내로 오만하거나 뻔뻔해질 수는 없겠다는 조건 반사적 생각이 들었던 것도 자연스럽게 오늘의 한국 현실과 견져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나라 신문을 오가면서 사회적 층위의 차이, 그 사회를 구성하는 역사, 그 역사의 반영물이면서도 역사의 실천자인 인간의 층위에 있어서 차이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건 신문이 사회의 거울이기 때문이라고 한탄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르몽드나 르피가로와 같은 신문들이 그와 같이 사회의 모순점에 대해서 진솔하고 정의의 입각에서 분석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시민들의 수준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자칭 보수 언론들이 그야말로 수준 이하의 언설들을 내뱉고 있고 그리고 종편들이 극우 평론가라고 하는 그야말로 수준 이하의 인간들을 끌어다가 온갖 루머와 낭설과 수준 낮은 논설, 요설들을 시중에 전파하고 있는 것도 우리 국민의 수준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게 국가의 1차적 소명이라고 할 때 4.16 이후와 이전이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이 소명에서 완전히 실패한 국가에 대한 총체적인 반성과 그에 따른 새로운 모색과 행동이 절실히 요청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은 오로지 세력 관계에 충실할 뿐이다. 가령 공자님은 상을 당한 사람을 보면 나이가 어려도 예를 갖추었고 지나갈 때도 조심스럽게 지나갔다고 한다. 그게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이다. 하물며 자식을 잃은 비통함으로 4월 16일 이래 모든 시간을 빼앗긴 부모들을 조롱하고 모욕을 주는 폐륜적 사회상은 보이지 않는지 국가의 수장인 대통령은 기껏 본인에 대한 사이버상의 모독을 참을 수 없다고 일갈했고 검찰은 득달같이 사이버 모니터를 위한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기어이 검찰 관계자의 카카오톡 법무팀이 혐의점을 판단해 집회와 관련된 부분만 경찰에 넘겼다는 발언을 듣기에 이르렀다. 카카오톡 법무팀이 혐의점을 판단한다. 국가의 공적인 일을 민간에 외주주는 일탈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찾을 수 없는 지경이다. 절망감이 다가오는 건 이웃의 고통과 슬픔에 대한 공감 능력을 찾기 어려운 대통령에서부터 검찰을 거쳐 민간 사업자에 이르기까지 인간으로서의 자존감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러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 대통령이나 집권당 그리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인간들을 보면은 참으로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서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게 위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상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겁니까? 뭐가 잘못돼서 그 앞에서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퍼붓고 이런 폐륜적인 일들이 대한민국 2014년 이 사회 이 땅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규명되면 당신에게 불이익이 옵니까? 당신의 과거가 드러납니까?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모든 사회 부문에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기 때문일까? 프란치스코 교종이 잠깐 비춰준 인간의 고결함과 섬세함 대신에 머리 좋은 자의 뻔뻔함과 그렇지 못한 자의 시시함만이 보이는 사회. 이 사회는 어디까지 추락할 것인가? 급기야 서북 청년단을 재건하겠다는 움직임까지 나온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죽을 때가 되면 순수해진다고 하는데 과문의 탓인지 전쟁 전후의 학살을 명령한 자든 그 명령에 따라 학살 행위를 저지른 자든 또 70, 80, 90년대 수사기관에서 일상적으로 저질러졌던 고문 행위의 명령자든 실행자든 그들 중 자신의 죽음 앞에서 참회의 목소리를 냈다는 사람을 찾기 어려운 땅. 오히려 회한이나 성찰, 그에 따른 눈물은 오로지 약자와 피해자의 몫이 되어버린 그런 땅. 전두환의 예가 보여주듯이 범죄자들은 사죄도 하지 않는데 먼저 용서부터 해야 하는 일그러진 세력관계가 고착된 땅에 급기야 서북 청년단을 재건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 땅 방방 곳곳에서 헤아릴 수조차 없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은 불귀의 객이 되어 그 억울한 사정조차 말하지 못하는데 가해자들은 기고만장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야만의 땅. 결국 사회 구성원들의 인성의 평균치가 가해자 쪽에 성큼 다가서 있는 게 아닌지 묻게 된 것이다. 인간의 이름으로 성찰을 요구하면 그들이 가진 힘을 바탕으로 적반하장의 역공에 나서는 막무가내의 아수라가 따로 없다고 하면 소심한 서생의 넋두리일 뿐이라고 할까. 인간의 힘으로 성찰을 요구하면 오히려 자기 자신들이 가진 힘을 바탕으로 적반하장의 역공에 나서는 이 막무가내의 아수라 정권 그리고 그들을 뒷받치는 극우파들 그리고 친일파들이 바로 그 아수라입니다. 요즘처럼 자기 자신에게 정언 명령을 내려야 하는 때가 없었던 듯 싶다라고 홍시아 선생은 한탄하고 있습니다. 냉소나 무기력증에 빠지지 말라. 잘못 쓰면 글이나마 계속 써야 할까? 르몽드와 한 인터뷰에서 끝까지 민주주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토마 피케티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우리를 통치하는 자들을 위해 책을 쓰지 않는다. 어차피 그들은 책을 읽지 않는다. 나는 책을 읽는 사람들을 위해서 책을 쓴다. 시민들, 노동조합원들, 모든 성향의 정치활동가들을 위해 글을 쓴다라고 토마 피케티는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홍시아 선생이나 결국 이 사회에서 이 피곤함에도 무릅쓰고 글을 쓰는 말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토마 피케티의 심정과 똑같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통치하는 자들을 위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을 하고 글을 씁니다. 시민들, 노동조합원들 그리고 모든 성향의 정치활동가들을 위해서. 토마 피케티의 말을 인용하면서 홍시아 선생님이 글을 마감합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 윤훈기 치과의사입니다. 병원이 민간 자본을 도입해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면 과잉 진료가 현재보다 반드시 더 심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잉 진료는 현재 심각하게 사회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과잉 진료란 병원 이익을 위해 하지 않아도 될 검사와 치료를 환자에게 강제하는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허위 과대 광고를 하는 병원들은 반드시 과잉 진료를 합니다. 과잉 진료는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존엄한 한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서서히 파괴하고 소중한 가정경제를 파탄시켜서 결국 사회계층 간 증오심을 부추기는 진짜 사대악입니다. 과잉 진료를 통해서 병원들은 더 부자가 되지만 환자들은 더 아파야 하고 양질의 삶을 빼앗겨야 합니다. 돈이 모자라 치료를 못 받는 비극도 생깁니다. 이것이 헌법에 보장된 인권입니까? 다 함께 힘을 모아 의료 영리화 반드시 막아냅시다. 지금까지 윤훈기 치과의사였습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이었습니다. 네.
며칠 전에 세월호 리본 배치 당첨됐는데 팩스로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보냈지만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다. 난 5508님 그리고 블레이드문님 알아보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왕싸가지님은 어제 봉안마을에 자원봉사를 나갔는데 사람이 너무 없어서 조합원 가입 못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도 함께 고생해 주신 부산의 반탱이님, 에스는라인님, 라미님 그리고 닉네임은 안 가르쳐주고 음료수 갖다 주신 조합원님 모두 감사드린다라고 써주셨습니다. 봉화마을 영농조합 봉순이 인터뷰하신 김정호 사무국장님 조합원 가입하셨다고 합니다. 김정호 봉화마을 사무국장님이면 아마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청와대에 근무했던 분인 것 같은데요. 가입하셨다고 하네요. 감사드립니다. 왕싸가지님의 올해 목표는 조합원 100명 가입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7명, 개인적으로 7명 배가 운동으로 했고, 지금까지 42분 됐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네요. 예, 그리고 쑥 그리운 새님은 작년 8월에 조합원으로 가입을 했는데, 이번 주에 월 조합비를 기본금액으로 자동이체했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쑥 그리운 새님. 그리고 삼도 여천님은 페북에서 의성만을 홍보해 주신 거 깜짝 놀랐다. 감사한다라고 써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포항에서 블루님이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커피 한잔 먹으러 갔다가 보고 10시에 방송 마치고 나오는 김용인 국장에게 팬이 왔으니까 가서 안내하시오 해가지고 6층 라디오 스튜디오와 9층 TV 스튜디오 다 구경하셨다고 하는데요. 블루님, 게시판에도 글을 써주셨습니다. 조합원 가입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검찰이 결국은 가토 이름이 뭐더라 정확하게 다스야 산케이 지국장 지금은 이제 임무를 다하고 일본으로 가야 되는데 출국 금지돼가지고 아직도 한국에 있습니다. 기소를 했는데요. IMPT가 이와 관련된 전의 사정을 잘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에 박근혜 대통령 행적 의혹을 보도한 가토 다스야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0월 8일 서울중앙지검은 가토 다스야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가토 다스야 전 지국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한국 우익단체에 고발당한 뒤 6번이나 출국 금지가 연장되고 수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한 상황에서 검찰이 가토 전 지국장을 기소하자 일본 외무상까지 나서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다스야 전 서울지국장의 기소 사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속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IMPT 유명한 파워 블로그죠. IMPT는 산케이 신문의 논조와 보도 행태에 절대 찬성하지 않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언론의 자유까지 통제돼서는 안 된다라면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IMPT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검찰에 의해서 기소되자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로펌들이 가토 다스야 전 지국장의 변호를 거절했습니다. 박영관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토 다스야 전 지국장의 변호를 맡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가토 다스야 기자가 국내 로펌 2곳에 선임 의뢰를 했으나 완곡히 거절당했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건 물론 박영관 변호사가 남긴 글입니다. 왜 국내 로펌 2곳에서 거절을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나오긴 합니다만은 보나마나 뻔한 것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무서워서였겠죠. 박근혜 대통령이 로펌이 왜 무서워야 됩니까? 로펌은 이 땅의 기득권들 그리고 지금의 집권당 그리고 정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겁을 낸다. 이런 추론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박영관 변호사는 국내 로펌 2곳에서 선임 의뢰를 거절하는 그런 사태를 맞이하면서도
가토다스야 전 지국장의 변호를 맡은 이유에 대해서 법치국가로서의 변호인 조력 권리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국내 로펌 두 곳은 가토다스야 전 지국장의 변호를 거절했겠느냐라고 IMPT는 질문을 이어갑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도를 넘은 폭로성 발언이 사회 분열을 가져온다면서 법무부와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하고 난 뒤에 이루어진 일이 가토다스야 전 지국장의 기소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이고 더구나 대통령 명예에 관련한 사안인데 흐지부지 넘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국내 로펌도 바보가 아닌 이상 당연히 대통령의 명령을 받은 검찰과 싸워봤자 패소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결국 국내 로펌들은 아예 의뢰를 받지 않는 편이 살아남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가토다스야 상계신문 서울지국장의 기소가 결정되자 많은 해외 언론들은 한국의 언론 자유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언론이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라고 보도하면서 정부 비판자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내용도 보도를 했습니다. 언론이 언론답지 않은 세상이지만 그래도 언론의 비판에 대해 물리적으로 족쇄를 채우려는 모습은 국격을 높이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는 것은 바로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그대로 보여줍니다. 해외 문화홍보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외신협력가가 있는데요. 한국의 체류적인 외신을 지원하면서 논조를 분석하고 오보에 대응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산케이 신문 보도가 있었던 시점에 오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에 맞게 대응을 했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해결 방식이 아닌 법의 강력한 잣대를 들이댄 겁니다. 산케이 신문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반면 사실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그날의 행적을 밝히면 쉽게 끝이 날 일입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국가안보사항이라면서 대통령 기록물이라면서 공개 안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 대통령들의 일정은 모두 공개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공개하지 않는 사실은 유언비어를 스스로 양산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쉽게 갈 수 있는 일이 무엇 때문인지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은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국격을 망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격을 망치고 있는 것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7시간 행적 밝히면 될 것 아닙니까? 청와대 안에 있었다면서요. 그게 그거 했으면 뭔 일을 했겠습니까? 밝히면은 깨끗하게 끝날 문제를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고 국가안보사항이라는 둥, 심지어는 감사원의 자료 요청에 대해서도 무슨 대통령 기록물, 앞으로 기록물이 될 것이니까 내줄 수 없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갱강부회로 결국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거를 생각하게 합니다. 과거에도 그랬어요. 외신 기자들 그나마 박정희 독재 때, 유신 독재 때 제대로 된 보도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리고 박정희의 탄압을 받았습니다. 외신 기자들은 항상 해외 언론이라는 보호 속에서 국내 언론이 하지 못하는 취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박근혜 정권 때 출판물 조항에 국익에 반하는 이라는 항목이 포함되면서 위촉받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의 실상을 보도한 외신 기자들 다수가 보안사에 연행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외신 기자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했고 그 노력은 우리 현대사에 많은 진실된 기록물로 남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민주화 운동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통제와 압력은 더 커다란 일에 대해 침묵할 수 있는 셀프 통제를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산케이 신문 가토다스야 전 서울지국장의 기소 사실을 보도하면서 조선일보가 사실관계를 담담하게 알렸다고 보도합니다.
정작 칼럼을 보도한 조선일보는 아무런 피해도 보지 않고 있으며 칼럼을 인용한 기자는 기소됐다는 점은 앞으로도 조선일보만이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상상력을 발휘하게 만듭니다.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 본질이 공직자에 대한 공익적인 비판이라면 충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자신에 대한 비판도 가려가면서 채찍과 당근을 주는 정책을 사용합니다. 한국의 우익단체들은요,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가토다스의 전 지국장을 사이비 기자로 비난하면서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을 철수하라는 시위를 벌입니다. 일본 우익단체들은 아사히 신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자 아사히 신문을 비난하면서 총공세를 펼칩니다. 사실 산케이 신문은요, 대표적인 일본 우익 신문입니다. 한국의 우익이 산케이 신문의 우익적인 논조와 보도를 비난했으면 그나마 낫겠지만 그들은 대통령의 명예훼손에만 집착하는 겁니다. 권력자들이 언론의 자신의 이익과 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한다면 세상의 모든 진실은 진짜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할 겁니다. 진실을 알고 싶고 표현하는 자유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다라는 아이피트의 이야기. 대한민국의 언론 현실을 바라보면 참 절망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국민TV와 같은 대한 언론들을 키워야 하는 겁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음 카카오. 무책임함을 보면 정말 치가 뚫립니다. 사실 다음 카카오도 일종의 피해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검찰의 무차별한 사찰에 대한 그 사찰을 대응하는 태도를 보면은 그들이 정말로 기업을 말아먹어야 제대로 정신을 차릴 것인지 하는 생각마저 들게 만듭니다. 한겨레신문이 사설로 커지는 세이버 사찰 파문 무책임한 다음 카카오라는 사설을 통해서 다음 카카오를 더 비난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사이버 사찰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사이버 망명으로 텔레그램 이용자가 일주일 사이에 150만 명을 넘어섰는가 하면 국내 메신저 이용이 급감했다는 통계도 나왔다.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르는 데 더해 카카오톡에 대한 신뢰가 곤두박질치는 형국이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이후 카카오톡 이용자에 대한 정보수사기관의 감청 및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이 수천 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난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수천 건입니다. 수천 건. 그 수천 건에다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개인정보 한 1,000명 정도를 합치면은 수백만 명이 대상이 됐을 수도 있는 겁니다. 감청영장은 지난해 이후 147건에 이르렀고 같은 시기간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은 무려 2,467건이나 됐다고 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무려 4,807건이었고요. 이 자료를 보면 국가기관의 사이버 사찰이 집요하고도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있을 뿐만 아니라 사찰 행위가 날이 갈수록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카카오톡 등 국내 메신저 이용의 급감이 국가기관의 사이버 사찰 파문 확산에 따른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카카오톡 등 한국 모바일 메신저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9월 셋째 주에 3,063만 명에서 넷째 주에는 28,094만 명으로 떨어져 일주일 사이에 170몇 명 가까이 줄어들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국내 메신저 이용 거부로 이어지고 있음이 확인된 셈이다. 시민의 불안감을 키우고 모바일 활동을 위축시킨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다음 카카오의 대응도 문제투성이입니다. 다음 카카오는 사이버 사찰 의혹이 불거진 뒤에도 사이버상의 프라이버시 권리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감수성이 전혀 없는 듯한 행동으로 빈축을 샀습니다. 어떤 서비스도 국가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따라야 한다고 본다. 말이야 맞는 얘기죠. 그러나 부당한 명령까지 받아들인다든지 정당한 명령이라도 개인정보에 관한 일이라면 최소한의 저항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찰이 부르는데 안 갈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따위 식으로 갱년지 발언함으로써 이용자의 정보 인권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음을 그대로 드러내줬습니다. 이런 와중에 다음 카카오가 경찰의 메시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용자의 메시지 내용을 스스로 분류해 건네줬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카카오톡 법무팀이 고객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혐의 사실을 수사당국 대신에 판단해 제공했다는 것인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다음 카카오가 국가기관과 사실상 한통속으로 놀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다음 카카오는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부인했지만 이용자들은 그런 부인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다음 카카오의 대주주인 김범수 이장은 계속 침묵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따라하려는 모양입니다. 입 다무는 거 분리하면. 라디오 비평 오늘 순서 마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